잠시 눈을 감고 상상해 보세요. 10만 년 전의 인간을 떠올려 보면 어떤 모습이 보이나요? 아마 불가에 웅크린 채 으르렁거리며 소리를 내는 원신이 떠오를 겁니다. 몽둥이를 끌고 다니고 동물 가죽을 걸치고 사냥한 짐승보다 조금 더 똑똑할 뿐인 존재 말이죠. 그게 우리가 배워온 모습입니다. 교과서마다, 박물관의 디오라마마다, 다큐멘터리마다 반복되는 이미지죠. 하지만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이미지는 완전히 틀렸습니다. 10만 년 전에 인간은 적대적인 세상 속을 비틀거리며 살아가던 미개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우리였습니다. 비유적으로가 아니라 말 그대로요. 그들의 뇌 크기는 우리와 같았고 사고력, 감정, 창의성, 문제 해결 능력까지 지금 여러분이 이 문장을 이해하는 데 쓰고 있는 능력과 완전히 동일했습니다. 유일한 차이가 있다면 그들이 살던 세계와 그 시점까지 축적된 지식의 양뿐이었습니다. 만약 이 영상을 잠들기 위해 보고 있다면 그게 바로 제가 이 콘텐츠를 만드는 이유입니다. 그러니 구독도 해주시고 지금 어디에 계신지 그리고 몇 시인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댓글을 보다 보면 도쿄는 해 뜨는 아침이고 런던은 한밤중인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현재 순간과 그들의 고대의 과거가 한 곳에서 이어지는 셈이죠. 그래서 질문을 바꿔봅시다. 그들이 어떤 존재였는가가 아니라 그들이 무엇을 하고 살았는가를요. 10만 년 전, 그들은 아침에 눈을 뜨면 하루를 어떻게 보냈을까요? 해가 뜨고 해가 질 때까지의 시간은 무엇으로 채워졌을까요? 그들은 무엇을 생각했고 무엇을 두려워했으며 무엇에 웃었을까요? 그리고 도시의 불빛 하나 없는 하늘 아래에서 눈을 감을 때 무슨 꿈을 꾸었을까요? 이런 질문들은 우리가 보통 던지지 않는 질문들입니다. 역사는 늘 거대한 사건에 집중하니까요. 발명, 이동, 진화의 이정표들 말입니다. 하지만 삶은 이정표 속에서 살지 않습니다. 삶은 순간 속에서 살아갑니다. 매일의 반복, 작은 갈등과 조용한 기쁨, 그 모든 것이 모여 존재의 결을 만듭니다. 그리고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고고학적 증거를 깊이 들여다보면 과학자들이 밝혀낸 10만 년 전 인간의 삶을 살펴보면 충격적인 깨달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들의 일상적인 걱정은 여러분의 걱정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도 가족을 먹여 살릴 걱정을 했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그들도 폭풍을 피할 곳을 찾았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그들은 친구를 사귀고 사랑에 빠졌습니다. 친구들끼리만 통하는 농담도 있었을 겁니다. 어떻게 하는 게 더 나은지 두고 다투기도 했겠죠. 그리고 분명히 이야기가 너무 길어지는 사람이 무리 안에 한 명쯤은 있었을 겁니다. 그들은 아픈 이를 돌보았고 죽은 이를 애도했습니다. 별을 올려다보며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했습니다. 환경은 달랐습니다. 스마트폰도 없고 도시도 없고 마트도 없었죠. 하지만 인간으로 살아있다는 감각, 의식을 가진 존재로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느낌만큼은 지금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여정은 더 흥미롭습니다. 우리는 외계인을 연구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시대에 살았던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도구는 달랐고 도전은 달랐지만 본질적인 인간성은 같았습니다. 꽃의 위치를 정교한 춤으로 전달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언어는 전혀 다른 차원의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여기 없는 것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건들, 상상 속에만 존재하는 아이디어에 대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약 10만 년 전쯤 인간은 이미 완전히 현대적인 언어 능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직접적인 증거로부터 알 수는 없습니다. 언어는 화석으로 남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했던 모든 다른 행동들로부터 이를 추론할 수 있습니다.
고고학적 기록은 정교한 의사소통 없이는 불가능했을 행동들을 보여줍니다. 고도의 계획이 필요한 협동 사냥, 협상과 합의를 전제로 한 장거리 교역망, 그리고 상세한 설명을 통해서만 배울 수 있는 복잡한 도구. 제작이 그것입니다. 몸짓과 으르렁거림만으로는 합성창을 만드는 법을 가르칠 수 없습니다. 많은 단어, 그것도 정확한 단어들이 필요합니다. 유전적 증거 역시 이를 뒷받침합니다. 말과 언어 처리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FOXP2 유전자는 인간에게서 최근 선택의 흔적을 보입니다. 우리의 언어 능력을 가능하게 한 돌연변이는 약 10만 년 이전에 이미 인류 집단 전체에 고정되었습니다. 그 시기에 당신의 조상들은 당신과 동일한 발성기관, 문법과 어휘를 위한 동일한 신경구조, 인간 언어가 지닌 무한한 창조성을 지닐 수 있는 동일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해가 지는 무렵, 불가에 둘러앉은 한 무리를 상상해 보세요. 그들은 침묵 속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한 원로는 자신이 관찰한 강수 패턴을 바탕으로 이동하는 초식 동물 무리가 어디로 갈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젊은 여성은 북쪽으로 사흘거리에서 발견한 새로운 수원을 이야기합니다. 한 아이는 묻습니다. 왜 영양은 이동하나요? 비는 어디서 오나요? 어른들은 대답하며 여러 세대에 걸쳐 축적된 지식을 전합니다. 수십 년의 관찰을 단 하룻밤의 대화로 압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언어의 힘입니다. 언어는 각 세대가 제로에서 시작하지 않고 이전 모든 이들의 축적된 지식에서 출발할 수 있게 해줍니다. 개인의 경험을 집단의 지혜로 바꾸고 문화를 가능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 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추상적 개념, 미래의 가능성, 허구의 상황들 말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언어를 동물의 의사소통과 구분짓는 요소입니다. 법의 선숭이는 실제로 존재하는 표범에 대해서만 경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내일 나타날지도 모르는 표범에 대해 경고할 수 있고 작년에 있었던 표범을 묘사할 수도 있으며 조심하라는 교훈을 주는 상상의 표범 이야기를 들려줄 수도 있습니다. 한 가지가 다른 무언가를 대신하도록 만드는 상징을 사용하는 이 능력은 인간의 의식을 과장하기 어려울 만큼 크게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를 고고학적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약 10만 년 전, 인간은 다른 어떤 종도 한 적 없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상징적인 물건을 만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블롬보스 동굴에서는 10만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적철석 조각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이것들은 우연히 생긴 조각이 아니라 추상적인 기하학적 무늬와 교차선이 의도적으로 새겨진 것들이었습니다. 만드는데 시간과 노력이 들었고 상징으로 이해하지 않으면 아무런 실용적 기능도 없는 무늬들이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10만 년 전에 누군가는 몇 시간 동안 바위 조각에 선을 긁어 넣었습니다. 사냥이나 채집에 도움이 되어서도 몸을 따뜻하게 하거나 안전하게 해주어서도 아니라 그 선들이 의미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 무늬 자체의 가치와 중요성, 아름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추상적 사고입니다. 의미가 기능과 분리될 수 있음을 인식하는 인간의 마음입니다. 이 시기에는 조개 구슬도 등장합니다. 작은 바다 달팽이 껍질에 구멍을 뚫어 엮은 것들입니다. 음식도 아니고 영양적 이득에 비해 수집에 드는 노력이 너무 컸습니다. 이것들은 장신구, 개인 장식, 최초의 보석이었습니다. 목에 조개 목걸이를 건 여성을 떠올려 보세요. 아름답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녀가 해안과 연결되어 있고 교역망의 일부이며 외모에 신경 쓸 여유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조개는 말없이 정보를 전달하는 상징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해하는 인간 문화의 탄생입니다. 기능뿐 아니라
의미로 세상과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인식입니다. 우리는 단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상징하는 존재라는 깨달음입니다. 이러한 상징적 사고는 인간이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 자체를 바꾸었습니다. 진정한 자기인식이 처음으로 등장한 것입니다.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생각에 대해 생각하는 능력. 스스로를 외부에서 바라보고 나는 누구인가라고 묻는 능력 말입니다. 우리는 이를 매장 관습에서 추론할 수 있습니다. 약 10만 년 전에 인간은 죽음을 단순한 신체의 끝이 아닌 그 이상으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정체성이나 영혼 같은 무언가가 죽음 이후에도 지속된다고 생각했음을 시사합니다. 이 지점에서 이야기는 더욱 깊어집니다. 자신의 죽음을 사유할 수 있는 존재는 설명과 의미,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밤마다 불가에서 이야기를 만들어냈습니다. 단순한 사건의 나열이 아니라 구조와 의미, 교훈을 지닌 이야기들입니다. 세계의 시작에 대한 이야기, 동물들이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 불가능한 도전을 극복한 조상들의 이야기들입니다. 문자 그대로 사실은 아닐지라도 더 깊은 의미에서의 진실을 담은 이야기들입니다. 이것이 신화와 종교, 철학의 기원입니다. 문자 없이 모든 것을 기억해야 했기에 그들은 리듬과 노래, 이야기 구조를 통해 지식을 저장했습니다. 이러한 구전 정보 시스템은 놀라울 정도로 정교했고 실제로 작동했습니다. 또한 이들은 음악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약 4만 년 전의 피리보다 훨씬 이전부터 인간의 뇌는 리듬과 멜로디에 반응하도록 진화해 왔습니다. 노래하고 북을 두드리고 함께 춤추며 집단의 의식을 하나로 동기화했습니다. 이는 생존의 필수적인 협력을 가능하게 했고 동시에 아름다움을 향유할 여유를 보여줍니다. 약 10만 년 전 인간은 더 이상 단순히 살아남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아름다움을 인식하고 의미를 찾고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 영적이거나 원시, 종교적 개념의 씨앗도 뿌려졌습니다. 보이지 않는 힘, 세계의 의도와 목적에 대한 생각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초기 영적 믿음들이 사실이었느냐가 아니라 그것이 기능을 했다는 점입니다. 죽음 앞에서 위안을 주고 협력을 촉진하는 도덕적 틀을 제공했으며 공동의 의미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약 10만 년 전, 당신의 조상과 당신 사이의 정신적 거리는 사실상 0이었습니다. 그 시대의 아기를 오늘날로 데려와 키운다면 현대인과 구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인간의 뇌라는 하드웨어는 이미 완성되어 있었고 이후의 역사는 문화와 기술이라는 소프트웨어를 쌓아 올리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들은 도시도 농장도 글자도 본 적 없었지만 분명히 우리였습니다. 같은 별을 올려다보며 같은 질문을 던지고 같은 감정을 느끼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조용한 밤, 불가에 둘러앉아 이야기하고 노래하며 인간 문화의 첫 토대를 쌓아 올리고 있었습니다. 단지 인간으로서 우리가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할 일을 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상처에 바르는 식물은 감염을 막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니었습니다. 수천 세대에 걸친 시행착오를 통해 발전한 양리학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열이 있을 때 특정 나무 껍질을 먹은 사람들이 더 자주 회복된다는 사실을 알아차립니다. 그 지식은 퍼지고 다듬어지며 공동체의 생존 도구의 일부가 됩니다. 어떤 식물들은 통증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도 아마 알려져 있었을 것입니다. 현대의 진통제만큼 강력하지는 않았지만 없는 것보다는 나았죠. 버드나무 껍질에는 아스피린의 주성분인 살리실산이 들어있습니다. 어떤 뿌리와 잎은 약한 진통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요? 증명할 수는 없지만 몰랐다고 생각하는 쪽이 오히려 더 이상합니다.
통증은 실험을 하게 만드는 강력한 동기였고, 그들은 실제로 실험하고 있었습니다. 유전적 증거는 이 시기에 인간 집단이 식물 독소에 어느 정도 저항성을 갖추게 되었음을 시사합니다. 이런 일은 반복적인 노출을 통해서만 일어납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체계적으로 식물을 시험하며 어떤 것이 유용하고 어떤 것이 치명적인지 알아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과학이었습니다. 관찰, 실험, 지식의 축적과 전승, 단지 실험복과 동료 평가가 없었을 뿐입니다. 출산은 그 자체로 특별한 공포였습니다. 현대 인류는 번식과 관련해 독특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우리의 아기들은 큰 뇌를 담기 위해 머리가 크지만 직립보행 때문에 골반은 상대적으로 좁습니다. 이로 인해 인류학자들이 산과적 딜레마라고 부르는 문제가 생깁니다. 아기들은 간신히 산도를 통과하며 때로는 통과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10만 년 전 출산 중 산모 사망률은 출산 한 번당 약 12%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다지 높지 않아 보일 수도 있지만 여성들이 평생 57번 출산했다는 사실을 떠올리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평생 출산으로 사망할 확률은 10% 이상에 가까워졌습니다. 여성에게 출산은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일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종종 간과하는 장점도 있었습니다. 첫째, 그들은 현대인이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신체적으로 단련되어 있었습니다. 하루 5km에서 10km를 걸으며 임신을 유지하는 것은 강한 코어 근육과 심폐지구력을 길러주었습니다. 그들의 몸은 분만의 육체적 요구에 이미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둘째, 그들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출산은 공동체적 사건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출산 경험이 있는 여성들이 도왔고, 도움이 되는 자세, 통증을 관리하는 방법, 언제 걱정해야 하고 언제 기다려야 하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 지식은 할머니에서 어머니로, 어머니에서 딸로 이어지며 수천 세대에 걸쳐 끊임없이 전해졌습니다. 셋째, 현대적인 의료 개입에 대한 기대가 없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그리고 실제로 종종 문제가 생기기도 했지만 공동체는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사산이나 산모의 죽음은 설명과 책임을 요구하는 의료 실패가 아니라 인간으로 살아가는 데 따르는 위험의 일부로 받아들여진 비극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잘 되었을 때, 긴 진통 끝에 건강한 아기가 태어나면 공동체 전체가 축하했습니다. 성공적인 출산 하나하나는 멸종에 맞선 승리였기 때문입니다. 유아기를 넘긴 아이, 한 명 한 명은 지식과 유전자를 다음 세대로 전할 또 하나의 기회였습니다. 이 사람들의 신체 능력은 현대 운동 선수조차 부끄럽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운동을 해서가 아니라 삶 자체가 육체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걷는 것은 운동이 아니라 이동이었고, 들고 나르는 것은 근력 훈련이 아니라 생존 방식이었습니다. 뛰고 오르고 들고 쪼그리고 앉는 일은 헬스장이 아닌 일상이었습니다. 뼈의 증거는 놀라운 골밀도와 근육 부착 흔적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보디빌더처럼 과시적인 근육을 가진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필요한 방식으로 강했습니다. 하루 종일 무거운 짐을 들고 걸을 수 있었고, 장거리로 사냥감을 추적할 수 있었으며, 필요하다면 싸울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속적인 육체 노동은 대가를 요구했습니다. 30에서 40대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심각한 관절염 증상을 보였고, 특히 무릎, 엉덩이, 발목, 허리 같은 체중, 부하 관절에서 두드러졌습니다. 휴식이나 치료 없이 평생 육체 노동을 한데 가였습니다. 노년의 통증은 일상이었을 것이지만 선택지가 없었기에 견뎌야 했습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죽었고, 결국
누구나 죽었습니다. 그러나 10만 년 전의 죽음은 단순한 생물학적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회적이며 어쩌면 영적인 전환이었습니다. 이 시기의 의도적인 매장에 대한 증거는 논쟁적이지만 네안데르탈인은 이미 죽은 이를 묻고 있었습니다. 정식 매장이 없었더라도 죽음에는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시신을 거주지에 두면 포식자를 끌어들이고 질병을 퍼뜨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신을 캠프 밖으로 옮기거나 동굴에 두거나 돌로 덮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누군가는 그 자리를 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죽은 이의 존재를 계속 기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는 죽음을 의미 있는 것으로 인식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줍니다. 단순한 생물학적 기능의 종료가 아니라 한 사람의 상실, 기억되고 가치 있던 존재의 부재였습니다. 어른 한 명이 죽으면 공동체는 단순히 몸 하나를 잃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뭄과 이동의 기억, 도구 제작과 식물 지식, 조상과 친족의 이야기까지 수십 년의 축적된 지식을 잃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애도했습니다. 우리는 정확한 방식을 알 수 없지만 시신을 신중히 다룬 흔적은 단순한 처리를 넘어선 감정적 반응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슬픔을 느꼈고 상실을 이해했으며 오늘날 우리를 괴롭히는 질문과 씨름했습니다. 왜 우리는 죽는가? 죽은 자는 어디로 가는가?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일부 연구자들은 이 시기에 사후 세계 개념이 처음 생겨났다고 봅니다. 정교한 신학이 아니라 죽은 이의 본질이 바람 속에, 꿈 속에, 산자의 기억 속에 남아있다는 단순한 믿음이었습니다. 이것이 시신을 정성스럽게 다루고 도구나 음식을 곁에 두었던 이유일지도 모릅니다. 이는 미신이 아니라 공동체에서 중요했던 사람과의 연결을 유지하려는 시도였습니다. 그러나 산자들의 삶은 계속되었습니다. 부상자는 회복하거나 죽었고 병자는 낫거나 죽었습니다. 여성들은 출산했고 대부분의 경우 어머니와 아이는 살아남았습니다. 아이들은 자라 기술을 배우고 다시 성인이 되어 부상과 질병 그리고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 모든 과정 속에서도 공동체는 지속되었습니다. 현대의학이 있어서가 아니라 서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협력이 개인의 힘보다 강하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공유된 지식은 배가 된다는 것, 약자를 돌보는 것이 약함이 아니라 인간 생존의 토대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치유된 골절 하나하나는 연민의 증거입니다. 자립할 수 없는 시기를 넘겨 살아남은 사람 한 명 한 명은 인간이 단순한 효용을 넘어 서로를 가치 있게 여기기 시작했음을 보여줍니다. 정성스러운 매장 하나하나는 10만 년 전의 조상들이 이미 인간다움을 갖추었음을 말해줍니다. 몸이나 도구만이 아니라 마음에서 말입니다. 그들은 아파했고 회복했고 서로 도왔고 죽음을 애도했으며 새 생명을 축하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어떤 다른 종도 이루지 못한 것을 만들어냈습니다. 단순한 생존을 넘어 소속감을 지닌 사회를 말입니다. 당신이 쓰러지면 붙잡아주고 아프면 간호해주며 떠난 뒤에도 기억해주는 공동체. 그것이 10만 년 전 인간 건강의 진짜 기적이었습니다. 그들이 역경을 이겨냈다는 사실이 아니라 함께 살아남았다는 사실이 말입니다.